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1세기 마오쩌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제7대 국가주석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광양의 빛을 감추고 금음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자성어입니다. 2013년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 CBR은 2028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가 연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며 나날이 경제 규모를 키워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였죠. 중국 경제 대세로는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이 미래다,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국이라는 뉘앙스의 책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2017년에는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와 국제통화기금 IMF 회계감사기업인 PwC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4년입니다. 심지어 약 한 달 뒤에는 해가 바뀌어 2025년이죠. 유명 기관들의 예측이 맞았다면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 경제를 추월하려면 이미 미국 경제를 근접하게나마 따라잡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내수 경제도 좋고 성장을 하고 전망이라도 밝아야 하는데, 얼마 전 중국 경제의 몰락에서 말했듯 현재 중국 경제는 좋다고 보기 힘듭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대충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과거의 높은 성장에서 벗어나 둔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중국의 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했는데,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훌륭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중국이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성장률이 진짜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내놓은 성장률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추정되고 있거든요. 즉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통계를 조작하였고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이 1, 2%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전망과는 달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던 기관들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기를 점점 더 늦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CBR은 2023년 추월 시기를 2030년으로 늦췄다가 2024년에는 2037년까지 미룬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큰 격차는 내지 못할 것이며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에게 도로 1위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언젠가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자명해 보였지만 지금은 매우 불확실해졌다. 1960년대 러시아, 1990년대 일본에 대한 경제 예측이 떠오른다고 말했죠.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한 공산당의 관여와 금융부채,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과거 러시아와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했죠. 사실상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하게 될지, 아니 추월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2007년 성장률 14%를 찍고 중국몽에다 전세계 차이나 머니까지 뿌리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 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현재 중국은 산업 전반에서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힘드니 핵심적인 것들만 좀 보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고령화, 생산성 약화, 서방 국가와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날을 세우고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뒤 중국은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일제히 떨어진 날이라 정확히 기억나는데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비슷했을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유일하게 의견이 같은 사안이 중국 경제 제재에 대한 파트이니까요. 실제로 얼마 전 트럼프는 마약과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중국 상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과 온건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CBR의 추월 전망도 부동산 거품 붕괴 등으로 경제 위기가 없다는 가정하에라는 조건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상태가 개판이지만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경제는 일본 버블 붕괴와 비슷한 전개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당장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는 채널의 중국 부동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중국 대세론이 뒤집혀
짚인 시점은 2022년부터이죠. 2022년은 제로 코로나에 따라 상하이를 봉쇄하는 일이 일어났고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하자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했다고 국가 전체 전망 자체가 달라질까요? 잘 생각해보면 2022년에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연임 아니 독재이죠. 많은 전문가들, 기관들은 중국의 진짜 문제는 부동산 침체나 고령화 문제, 라이벌 국가의 미국의 경제 성장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진핑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티니핑이 엄청 유행을 하며 무슨 핑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티니핑이 부모님들의 지갑을 털고 있다면 시진핑은 국가의 재정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21세기 마오쩌둥 시진핑,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자성어인 도강량의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 죽은 덩샤오핑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 현대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 영상에서 말했듯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대혁명으로 삽질하던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중앙에 복귀하면서 권력을 잡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 중국이여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라.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로지 내실을 채우고 실력을 닦아야 할 때다. 즉 도강량이죠. 1980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외친 도강량의 원칙은 중국 외교의 원칙이자 화두이자 경제성장의 방향이고 중국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넘어 문화와 역사 모든 걸 말아먹은 마오쩌둥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제2의 마오쩌둥 시진핑은 제2의 마오쩌둥이라는 이름과 같이 내부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까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현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시진핑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동시에 덩샤오핑도 지우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을 중앙에서 내보냈던 것처럼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강량예를 지우고 목소리를 내겠다로 바꾸었죠. 이제 죽은 덩샤오핑이 아니라 환생한 마오쩌둥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덩샤오핑이 살아있었다면 권력을 아직 잡고 있었다면 극대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다, 숙청당했겠네요. 시진핑이 전례 없는 상기연임에 성공한 2022년 10월 뉴욕타임즈는 땡큐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진핑의 정책과 리더십이 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시진핑의 연임 성공이 경제적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죠. 즉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과거의 고도 성장세에서 벗어나 둔화된 것은 시진핑 탓이며 이렇게 중국의 성장세를 늦춰준 것에 대해 미국이 시진핑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의 기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을 쫓아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매우 위협적인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도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이 성장을 막으려고 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시진핑은 정확히 어떻게 중국을 망친 걸까요? 뭘 어떻게 했길래 고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 걸까요? 우선 시진핑이 어떻게 중국에서 절대 권력을 잡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 원로인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아버지 시중신이 체포되면서 반혁명 문제로 낙인 찍힌 시진핑은 녹록치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지만 문화 대혁명이 끝나며 시중신이 복권되면서 시진핑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경험을 쌓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된 시진핑은 결국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습니다. 채널의 시진핑 인생 영상에 더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애초에 이때 시진핑이 주석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어부실이었죠. 곰인 줄 알았던 시진핑은 주석이 되자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반부패 운동이었죠. 반부패라는 단어만 들으면 시진핑이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 같지만 사실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은 공산당 내에서 지지를 얻고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장점인 시대 이후로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분위기, 불문율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깨지게 됩니다. 시진핑이 부패 혐의로 조사하여 숙청한 상당수의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의 정적이거나 장점인이나 후진타오 같은 과거 지도자들과 연결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정적 제거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패한 인물들, 심지어 자신이 앉혀놓은 사람들까지 숙청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산당은 부패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말단 공안들도 뒷돈을 받아가는데 공산당 간부들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죠. 이게 궁금하시다면 채널의 보시라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부패 운동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모두가 부패했던 공산당에서 털면 먼지가 아니라 구더기가 나오는 이들을 다 털게 되면서 그 누구도 시진핑의 반대편에 설 수 없게 되었죠. 다 구린데 거슬리는 말을 한다. 바로 아웃입니다. 하나 더 앞서 말했듯 반부패 운동은 정치적 이유와는 별개로 진짜 부패한 사람들도 털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공산당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시진핑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역시 상승하였죠. 중국 국민들에게는 나라가 드디어 일 좀 하네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고위직들이 썰려 나가는 것만큼 자극적인 쇼도 없었죠. 당연히 시진핑도 부패가 많았겠지만 칼을 쥔 자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군대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군사 개편을 통해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의 충성도 확보했고요.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와 지역의 당서기 등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진핑의 방침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하죠. 실제로 이렇게 정적이 모두 제거된 자리에 시진핑이 신뢰하는 인물들만 남게 되자 현재 공산당은 시진핑과 시진핑의 예스맨들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경계해야 할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국은 원래 국가 주석이 결정하면 밑에 애들이 다 따르는 구조 아니냐, 또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당 독재는 맞지만 최소한의 상호 견제는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거든요.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파벌이 공존하며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비록 일당 독재라 하더라도 당 안에서 서로 대립한다는 말이죠. 이 체제 내에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당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국가에 해가 되는 정책이 나오면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즉 당시 중국은 정책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하지만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공산당 내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당 독재가 아니라 그냥 독재가 된 것이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중국은 정책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공고히 되고 심해졌죠. 2018년에는 시진핑이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여 자신의 이념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시진핑 전까지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선불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유권까지 공산주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었는데,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실상 중국판 주체사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덩샤오핑이 발전시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아류이자 열화판이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독재와 개인 숭배하는 적대적인 이론이지만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1인 독재의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마오쩌둥 이후 개인 이름을 딴 사상이 헌법에 포함된 사례는 시진핑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던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5년씩 2회로 제한했던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버렸죠. 사실 원래 헌법대로라면 시진핑은 2023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국가 주석에서 내려와야 했지만 2018년에 연임 제한을 없애버린 시진핑은 앞서 말했듯 2022년에 사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임 제한 조항 삭제는 사면임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진핑의 종신 집권도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고요. 애시당초 중국은 국가가 기업에 많이 개입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차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독재국가의 정책은 영향을 미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죠. 즉 정책을 잘못 펴면 그대로 경제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엄청난 능력자라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죠.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마음에 안 들면 회사가 날아가니까요.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올라 독재까지 성공한 시진핑은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중국을 망쳤다고 하는 걸까요? 시진핑의 중앙 집권화와 개인 권력 강화에 따른 정책을 정치적 생존 우선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의 미래나 경제를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시진핑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공산당의 권위 유지 및 개인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미디어 전문가인 데이비드 반두르스키 교수 역시 현재 중국 공산당이 1인 집권 체제 및 개인 숭배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죠.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취임 이후 공산당이 채택한 운영 방식을 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 집중 통제와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규제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중앙 집중 통제란 정부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과 실행이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 정부나 민간 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죠. 국가주도 경제 모델이란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요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국유 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민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델이죠. 실제로 시진핑의 정책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했고요.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시작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켰죠. 채널에 있는 마윈 이야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주이자 한때 중국 최고 부호로 떠올랐던 마윈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이 무렵이거든요. 2020년 10월 24일 마윈은 상하이에서 중국의 지나친 금융규제 시스템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공산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 이후 3개월 동안 마윈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못했다고 봐야 하죠. 2020년 11월에는 마윈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 엔트 그룹이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IPO에 실패했고요. IPO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로 기업 공개를 의미하는데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과정을 뜻하죠. 기업은 IPO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엔트그룹은 마윈의 비판 발언 이후 갑자기 IPO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공산당이 마윈을 죽이겠다던가 뭐 이런저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이 마윈과 알리바바를 집중 수사했다는 증거도 없죠. 그런데 마윈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이후로 유독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그것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걸 보면 추측할 수 있죠. 2021년 4월에는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28억 달러 하나로 약 4조에 해당하는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참고로 마윈은 몇 년 뒤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공산당 찬양 발언을 했죠.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엔트그룹과 같은 대형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권위를 위해서, 더 정확히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주는 대형 민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시진핑의 통치 이념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몽 실현인데, 중국몽이란 쉽게 말해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제국주의 사상이 드러난 이념입니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을 지나 자신들이 팍스 시니카를 열겠다는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전쟁을 최소화하며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를 뜻하죠.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고 팍스 뒤에 뭐가 붙으면 한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주도하는 평화를 뜻합니다. 팍스 시니카,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끔찍한데요. 어쨌든 시진핑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진핑이 원하는 게 과연 중국몽 실현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정말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같은 민간 기업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중국 경제에 나아가 중국의 글로벌 위상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테니까요. 이는 뒤에 나올 테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이 생각하는 팍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중요하긴 한데 시진핑은 체제와 지배자가 누구냐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재 시진핑의 중국은 그냥 국가 중국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 공산당의 중국, 더 나아가 공산당이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고 있죠. 팍스 공산당인 셈입니다. 이건 중국이 규제하는 기업들을 봐도 좀 느낌이 옵니다.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2021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디즈와 빌리빌리 같은 게임 산업의 기업들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규제 정책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할 수 없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대 3시간까지만 게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플레이 시간 제한이 생겼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제, 모든 게임 사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는 실명 인증제도 시행되었죠. 게임 플레이 시간을 축소시키는 규제 정책은 게임 산업의 규모 역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당시 정부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학업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며 표면적인 규제 이유를 밝혔는데 사실은 게임이 반공산당 정서를 유발할 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당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 요소에 게임 산업이 포함된 것이죠. 사실상 알리바바부터 시작해 게임 산업까지 시진핑의 기업 길들이기는 모두 반공산당 정서를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부분은 제 사견이 좀 들어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규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민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B2B 기업들이 아니라 B2C 기업들이죠. 특히 마윈은 기업을 뒤로 하더라도 돈의 신이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고요. 마윈 탄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왕이 그 인물을 처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 국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성장에 목말라 규제가 없는 듯이 운영되었죠. 정치는 또 사람들의 요구는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를 보면 대규모 시위나 혁명,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정부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정의와 자유도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똑똑해지면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경제가 안 좋아서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인 경우도 많죠.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정치와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보수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분배 안정이 필요할 때는 진보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천안문 시위도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일어났고요. 물론 시위를 한다고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항상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되었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고 신문물과 자유라는 가치까지 받아들이게 된 중국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타이밍상 큰 변화를 요구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중국이 더 큰 성장을,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중국이 덜 성장한 시점이라 비교적 덜 개방한 시점이라 진압이 가능했지만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국가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탄압한다면 내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이번에는 진압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독재는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독재를 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에 뻔히 악영향을 끼칠 정책들, 공산당의 반기를 들만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만한 요소들을 먼저 차단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진핑 정부의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투기로 인한 급격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에버그란데와 같은 중국 대형 개발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죠. 2024년 기준 중국에는 맨해튼의 6.6배에 해당하는 크기인 3억 9,100만 평방미터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이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침체가 단순 산업 하나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2024년 5월 17일 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 블룸버그는 중국 주택시장의 붕괴가 수백만 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을 역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호황기 동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거나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커리어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된 사람들이 증가했죠. 다만 부동산 규제는 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승을 방치하고 유지했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버블이 끼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진핑의 강경한 외교 정책도 중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듯 시진핑 취임 이전까지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처음 내세운 대외 정책의 기조 도광양해에 따라 원래 저자세 외교 정책으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집권 후 중국은 마치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 했던 것처럼 이빨을 드러냈죠. 그 결과 중국은 앞서 말한 미국과의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까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도 많이 생겼고요. 잘 생각해보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집권 이후이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한국, 일본, 한미일 동맹과 같이 중국은 1대1로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방식이 리더십이 전혀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롭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여러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준 돈으로 도시를 조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 제일 많은데 중국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즉 중국에게도 리스크를 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결과 현재 중국은 과거와 달리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확실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의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 거라 쉽사리 예측할 수 없죠. 1위 기업이었던 알리바바가 창업주였던 마윈이 꺾이면서 순서대로 밑에 기업들은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1974년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이 유엔 연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들어야 할 말 같네요. 만일 어느 날 중국이 안면 몰수하고 초강대국이 되어 패권을 주장하고 여기저기 남을 괴롭히며 남을 침략하는 한편 남의 것을 착취한다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응당 들고 일어나 중국을 사회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하여 중국 인민들과 함께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대규모 시위나 혁명,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시점은 전부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때라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서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뉘앙스이긴 했는데 진짜 변화는 현재 체제하에서 경제 성장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혹은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경제가 개판일 때 일어납니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 정치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덩샤오핑의 진짜 죽음, 제2의 마오쩌둥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을 망쳤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